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아침 경제 뉴스,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중국 수출 1위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1,000억 넘게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소식, 미국이 새로운 관세 폭탄을 한국에 떨어뜨렸다는 소식, 그리고 물가가 좀 잡히나 했더니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안심할 수 없다는 소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냥 차를 수출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 자동차 회사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공은 체리 자동차입니다. 중국에서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체리 자동차는 2024년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했고요.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차를 판매하고 있는 대형 업체예요. 이 체리 자동차가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 자동차 있죠? 거기에 7,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전환사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채권인데 나중에 원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이에요. 마치 입장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티켓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체리 자동차가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지만 언제든지 KGM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전환권을 행사하면 2대 주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경영권 방어 조건도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걸어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만큼 양사 간의 신뢰가 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체리가 미래의 KGM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기도 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투자의 구조예요. KGM은 앞서 체리 자동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랫폼 T2X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 사용료로 1,099억 원을 지급했어요. 지난달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체리 자동차가 그 돈을 다시 전환사채 인수 형태로 KGM에 넣어준 거예요. 결국 기술료로 나간 돈이 투자금으로 다시 들어온 셈이죠.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수업료 1,000만 원을 냈는데 선생님이 그 돈으로 내 가게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죠. 기술도 받고 자금도 확보하고 체리는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니까 양쪽 다 윈윈인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한국 전기차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BYD가 먼저 들어왔고 지커도 상륙했고 이제 중국 수출 1위인 체리까지 오는 거예요. 중국차 3파전이 열리는 거죠. 특히 BYD의 성장세가 무시무시한데요.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8배나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중국 차를 사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 10대 중 4대가 중국에서 만든 차라는 통계도 나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수치죠. 체리 자동차 측에서는 국내 소비자 수요가 형성되면 직접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은 KGM과의 협력이 우선이지만 향후에 자체 브랜드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죠. 양사는 SUV 공동 개발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 차량용 반도체 같은 미래차 핵심 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과거에 지리자동차가 르노코리아와 손잡은 것처럼 체리는 KGM을 선택한 거예요. 중국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단순 수출에서 합작과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긴장해야 할 상황이에요.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이미 검증됐고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비 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2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국제비상경제권-1법, 그러니까 IEPA라는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대법원이 이 법으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6대3으로 판결한 거예요. 원래 이 법은 비상시에 대통령이 경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판결이었어요.
이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의 약 70%가 법적 근거를 잃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으냐면요. 법적 근거를 바꿔버렸어요. IPA 대신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거예요. 이번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60개 경제권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일본, 대만, EU와 함께 최고 수준인 12.5%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쓰던 무기가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정받았으니까 다른 무기를 꺼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어렵게 확보한 관세율이 15%였어요. 당시 미국이 25%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면서 15%로 낮춘 거거든요.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했고요. 그런데 이번 강제노동 관세로 벌써 12.5%가 부과되면서 15% 상한까지 남은 여력이 겨우 2.5%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방어벽이 15cm인데 이미 12.5cm까지 물이 차올라서 겨우 2.5cm만 남은 상황인 거죠. 파도가 한 번만 크게 치면 넘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더 긴장되는 건 미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 과잉을 이유로 한 추가 300일 조관세까지 예고하고 있어요. 중국발 과잉 생산과 우회 수출을 겨냥한 조치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15% 마지노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15%가 왜 마지노선이냐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라인이거든요. 한국의 관세율이 일본이나 EU보다 높아지는 순간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차를 미국에 팔더라도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비싸지는 거니까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 평균 관세율 15%만 적용돼도 연간 약 150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자동차 산업의 충격은 더 직접적인데요.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향후 5년간 약 308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30만 명 규모의 고용 감소, 88조 원의 생산 유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한국은행도 15% 관세만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거든요. FTA 체제에서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한국으로서는 15% 자체도 큰 부담인 셈이에요. 우리가 FTA로 누려왔던 무관세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미국 측도 기존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결국 한국의 통상 대응은 지금 관세 방어전에 들어간 셈인데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물가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어요. 올해 흐름을 보면 1월과 2월에 2%였다가 중동전쟁 여파로 4월 2.6%, 5월 3.1%, 6월 3.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7월에 다시 2%대로 내려온 거예요. 3개월 만에 2%대 복귀인 거죠. 왜 내려왔냐면요. 가장 큰 건 석유류 가격이에요. 6월에 24.7%나 올랐던 석유류 상승률이 7월에는 15.5%로 크게 축소됐어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 상승폭이 줄어든 거죠. 경유가 21.5%, 휘발유가 12.6%, 등유가 20.5%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줄었고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도 있었어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건 정부가 기름값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인데요. 유가가 급등할 때 소비자들이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가격을 억제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제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유소 기름값도 11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869원까지 내려왔어요.
농산물 가격도 안정됐는데요. 채소류 가격 하락 덕분에 농산물이 2.2% 하락했어요. 배추가 마이너스 18.4%, 수박 마이너스 11.1%, 시금치 마이너스 21.3% 등 여름 채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만 쌀은 7.9%, 달걀 7.5%, 파가 18.3% 올라서 식탁 물가가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에요. 마트에 가보면 체감할 수 있으실 텐데 채소는 좀 싸졌는데 기본 식재료인 쌀이나 달걀은 여전히 비싸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근원 물가예요. OECD 기준 근원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빼고 본 물가가 2.6%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2023년 12월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근원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석유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은 국제 정세나 날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원 물가는 이런 일시적 요인을 빼고 경제 체질적으로 물가가 어떤 흐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높다는 건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천에 비유하면 겉으로는 해열제를 먹어서 열이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청개를 깊이 들이대 보면 몸 안에서는 열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내구재의 물가가 눈에 띄는데요. 컴퓨터가 25.1%,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가 22.5% 올랐어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에요. AI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그게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전기차 가격도 6.2% 올랐고요. 서비스 물가도 강세인데 해외 단체 여행비가 20%, 국제항공료가 21.7%, 보험 서비스료가 13.4%, 자동차 수리비가 6.1% 올랐어요.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4.1% 상승해서 서비스 분야의 물가 압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높다는 건 물가 안정까지 갈 길이 멀다는 신호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8월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보상으로 한 달간 통신요금을 대폭 할인해줬거든요. 그때 통신비가 확 내려갔는데 올해 8월에는 그런 할인이 없으니까. 기저효과로 통신비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를 0.6%포인트나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기에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중동전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8월 물가는 다시 3%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정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 성수품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9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니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외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중국차의 공세,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전쟁발 물가 불안까지 한국 경제가 대외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